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증권스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스타분들께서 아주 좋은 강연 내용들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1시간 집중 있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 같은 번호 열려 있습니다. 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손쉽게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언제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남겨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8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별톡방에 우리 둥구리 왕자님께서 제 상담 하셨나요? 하려다 만 듯한데 라고 하셨는데 둥구리 왕자님 상담 도와드렸어요. 놓치셨나 봐요. 놓치셨다면 유튜브 다시 보기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오늘 거 다시 보기 하신 다음에 정보들 쏙쏙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주환 스타께서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하셨고요. 자유님께서는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연준 의장님께서는 샵 0082번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퀴즈 정답은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많이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지금 힌트도 드릴 거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까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 위기를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퍼펙트 게임, 2번 퍼펙트 스톰, 3번 퍼펙트 커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초대형 경제 위기니까요. 뭔가 막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보기에서 폭풍이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잘 찾으신 후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문자로 정답을 많이 맞춰주신 후에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톡스타 2부에서는요. 많은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증권스쿨 코너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코너 명에서도 느껴지실 텐데요. 교육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스타분들 소개해드렸고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님,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GMP를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추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GM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소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이제 BTS죠. 이제 동시 상영, 글로벌 동시 상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또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주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MP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9,000원 정도에서 1차 수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 원대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만 원대까지도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고 하니
테니까요. 신규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조영석 스타일 톡방에서 따로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별톡방 좀 볼까요? 키트님께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키트님. 저 키트님 엄청 기다렸어요. 어제 안 오셔가지고 무슨 일 있나 걱정했어요. 우리 키트님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키트님 오늘 혹시 종목 고민 없으셨나요? 내일 일부에 신청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볼까요? 분노 조절 자래님께서 저도 GMP 추천해주신 종목 수익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분노 조절 자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몇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시면서 1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AG 시스템 스타님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도 여전히 스타님 개인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식구분들께 많은 수익을 주시는 것 같던데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장에 좀 큰 폭의 5일 상승세가 나왔는데 어제 사실 가이드를 드렸던 52.33 라인까지 충분히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제가 5일 적정 평가를 계산하실 때는 베이커 휴즈 구축장 비스 기준으로 기준 한마디로 기존의 수요 공급량 이 밸런스를 어디서 맞춰야 될지를 그냥 과거 지표풍에서 최근에 한 달에 보여줬던 887개 이 선을 그냥 체크를 하셔서 52.33선 기준으로 목표가 잡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지금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오늘 장에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95선이 또 돌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97.5에서 95까지는 벌써 한 500틱 넘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랠리 타고 가실 때는 뭐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연중 통화 정책 발언도 한번 보셔야겠지만 쭉 끌고 가시기에 ETF로 끌고 가시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G 시스템 스타일 톡방에도 많이들 찾아가신 후에 좀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AG 시스템 스타일 톡방, AG 사단 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AG 시스템 스타일 톡방, 조영석 스타일 톡방 모두 다 양쪽에 많이들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강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조영석 스타일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또 특히나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서 또 장중에 수소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드론, 자율차, 수소차 등등 많은 부분에 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경제정책 관련주들 내일 좀 움직임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스타님께서 강의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12가지 그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내일 또 특히나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은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스타님께서 한번 강의를 열심히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언들 통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지난번에 했던 격언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주로 강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위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이제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 체크,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재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재료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이슈 스케줄을 파악해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상관계 수가 낮은 종목들의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 다 그쪽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주는 남북 경협주대로 한 종목, 또 수소차는 수소차, 또 정책 관련주는 정책 관련주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을 때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과 또 이제 수급 차트를 좀 보면서 그다음에 수급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매수하시는 자리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속담 이제 주식에 관련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합 시세는 깨지는 쪽으로 붙어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이제 상승하다가 지금 정체가 돼 있거나 하락하다가 정체돼 있는 이 보합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지금 보합권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이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저도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야, 이제 조금 올라가겠지. 차트 상으로 이제, 일봉 차트 아니면은 캔들 차트 상으로 자, 요번에 좀 올라가겠지라는 모습으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격 박스권이 이탈되는 부분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이 지금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쉽게 제가 박스권 탈출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기 좀, 박스권은 어떻게 이거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많이 이게 좀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 고점과 전 저점을 찝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 4등분선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등분선을 그으면 그 안에서 박스권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이제 정확도가 부분대에서는 어느 정도 맞지만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초보이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박스권을 어떻게 탈출하는지에 대한 그 가격대의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구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난티라는 이제 금강산 관련주,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주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이날이 12월 10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이날 가운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일 위에 고점, 내가 만약에 지금 현 자리다 싶으시면 전 고점과 전 저점을 가지고 4등분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25%, 50%, 75%, 100%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지게 되고 이 선이 의외로 굉장히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팁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가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후로 갑자기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이 마지막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탈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갭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날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지금 저항대를 지지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했을 때 이날은 들어갈 수 없지만 다음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로엔알파 시스템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거래량이라든지 박스권을 만들어야 되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이 부분들을 보셔서 급등하는 이 패턴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매수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 보합권을 탈출했을 때 따라 붙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박스권 이탈하는 부분, 거래량의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박스권 이탈과 거래량에서 4등분선을 그어서 전 고점과 전 저점을 잇는 4등분선을 그어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주, 또 수소차 관련된 주, 그 연관된 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올 한 해 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돼가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재인 정책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심 테마로 두시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점을 공략하는 그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키워드를 했었는데 이제 큰 단어로 뽑는다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29번,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35번,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21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9번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묶은 건 다 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들 10번, 포용에 대한 부분 9번, 자, 국민에 관련된 이야기, 국민이라는 단어를 25번 언급하셨습니다. 또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18번 언급하셨고요. 이 평화에 관련된 부분 13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단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경쟁과 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 혁신에 대한 부분, 고용에 관련된 부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 평화에 관련된 부분,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 또 남북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문장으로 12가지 핵심적인 문장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정책주를 이제 뽑을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다?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에스코넥이라고,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향후 이제 정책 관련주 가운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청년 실업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을 보면서 이 저점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장 보면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통 주력 제조업으로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고용적인 부분이 불안전하고 전통 제조업이 부진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동화와 무인화 그리고 온라인 소비 등에 대한 산업 구조에 대해서 대응을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이 자연적인,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회가 변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동화, 무인화, 이 온라인 소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향후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쪽 무인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점점점 일자리가 줄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를 지금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특히 달라진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또 드라이브 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교육 온라인적인 부분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에 대한, 특히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온라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 중심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자리를 잃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아마 이번 정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많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 시간대 제가 이거를 다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정말 정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교육 정책 종목들을 좀 궁금하시면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무료로 이런 부분들은 다 안내해드리고 있을 거니까요. 자, 이 부분들 교육 온라인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들이 향후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는 좀 묶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고요. 특히 이제 7번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혁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테마들이 이제 그 다음 번부터 제가 8번부터 12번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에 대한 육성. 근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요 부분들이 2018년 1월 달에도 비슷하게 언급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하고 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공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1조 5천억. 자, 그다음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자율차,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해 8대 선도 산업에 3조 6천억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스마트 공장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따가 추천을 하겠지만 SM코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관련된 부분, 특히 이 수소차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인기가 많은 테마 중에 하나죠.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언급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등 뭐냐면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올해 핵심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수소차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수소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들은 지금 또 특히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자동차 이제 화학연료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거를 휘발유를 떼는 자동차에 대한 신규 공장이 규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차 관련된 부분들이 급속도로 또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자율주행과 수소차 이 부분들이 올해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달에도 핵심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또 이게 이제 기업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꺾여나가는 모습도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작년과 올해 이어서 연속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또 드론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이 지금 테마군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9번째입니다.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드론을 우리가 완구 제품인데 드론을 한강에서 날릴 때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드론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구역이 정해져 있고 함부로 날렸다가는 벌금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혁신적인 드론을 만약에 우리가 중국처럼 굉장히 좀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 드론으로 지금 택배를 보내고 있죠. 그런 어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제 작년도 나온 얘기예요. 작년도 나온 얘기지만 이것이 지금 또다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기술과 신제품이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할 수 있도록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을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규제들, 자동차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드론이에요, 드론. 아까 얘기했죠. 왕고 제품 왕고인데도 불구하고 드론을 날리려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드론을 부분들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생체정보 인증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쓰고 있냐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체정보 인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분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규제가 풀려야 이쪽의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련된 회사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벤처 캐피탈, 특히 벤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벤처 캐피탈이 우리 국내에 작은 회사들을 투자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하는 것이 뭐냐면 크라우딩 펀드입니다. 이 크라우딩 펀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도를 풀어주는 정책이 더욱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때 바로 이 관련된 테마들은요, 굉장히 수급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저장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동네에 들어선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1번,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 그 다음에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 사업, 그러니까 농촌과 어촌의 생활형 환경 대폭 개선할 것. 자, 요 10번, 11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면, 그러면 건설 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어떤 거냐면, 후진국이나 지금 막 올라가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이제 도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걸 하냐면 기존의 마을들을 놔둬요. 기존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도로를 조금 더 넓혀주고 거기에 마을에 대한 특색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하고는 크게 이게 수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생활 밀착형 SOC. 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 농촌의 스마트팜. 그 다음 어촌의 뉴딜 사업. 자, 이 부분에서요, 일단은 먼저 도서관이나 체육관, 어떤 정책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분 거리 안에 체육시설이 있고 10분 거리 안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SOC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사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재정을 8조 6천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그리고 또 이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거는요, 이 건설사보다는요, 건축 자재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으로 그 수급이 또 이제 수요가 많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 쪽 테마보다는 건축 자재 관련된 테마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사물 인터넷, IoT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SK에서 이 지금 농촌의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들을 그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적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생활형 SOC는 건설업이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건축자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환경적인 부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그런 생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빠르게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신북방 정책을 통한 동북아 경제, 그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신남방 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영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북방 정책은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요 며칠 사이에 또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남방 정책은 무엇이냐? 아세안 관련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아홀딩스라든지 이런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쪽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그쪽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테마적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방송에 다 적지 못하시고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들을 자료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내 관심 테마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제가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종목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실적 관련주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2018년 4분기 또 2018년 전체적인 실적이 이 다음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뉴욕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주,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12가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신년 기자회견 테마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 이 한 종목 지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SM코어입니다. 자, SM코어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요, 3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이제 4분기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요. 한 240억 매출과 영업이익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SM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관련된 주와 정책 관련된 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자면 예측 랭킹 한 90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지금 세력선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력 수급 올라가 있고요. 상승 예측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신호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SM코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상승 지표 같은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 2차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 관련된 부분과 같이 종목 추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와,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톡스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영석 스타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 정책 관련주들을 쭉 정리를 해오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영석 스타의 톡방이죠. 로엔나 알파 톡방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MP 수익률 뒤를 이을 종목이죠. SM코어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내일장부터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LG 시스템스타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물과 관련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스타님? 오늘 막강이라서요. 네. 마지막 강의인가요? 네, 마지막 강의죠. 이제 오늘 총정리 다 쭉 드릴 겁니다. 네. 선물 통합이라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 4개월? 네, 4개월째 쭉 달려왔는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오늘은 그동안에 좀 뷰상으로 잘 맞았던 부분도 볼 거지만, 지금 연간으로도 충분히 리모니터링 하기에 좋은 포지션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리모니터링 다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이제 기축통화 관련된 부분부터 쭉 끊었었는데, 처음에 기축통화에 대해서 제대로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에서의 통화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셔라라는 의미에서 이 기축통화 기준 퍼센티지를 설정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딱 5일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근데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다른 통화에 어느 퍼센티지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제일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엔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통화에 타격을 미치는 것보다 더 작은 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파운드가 급락세가 나올 경우에 엔화의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미리 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 180도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방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빅쇼트를 쳐가지고 달러 인덱스에서 쭉 한 500T가량의 구간을 먹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브렉시트 나오기 전에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한번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산하시고 나서 달러 같은 경우에 다시 고점에서 추가적인 매도 포인트 한 번 더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입 포지션 안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아래쪽에서 저가에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1.13600, 1.13600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대기 물량들 넣어 놓으시면은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잠깐 뭐 100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퍼센티지죠. 그래서 유로 ETF로 들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 여기다 타점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ETF 가격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톡방에서 문의 주시면 돼요. 일단 기축통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퍼센티지라는 거 짚어드렸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모든 통화 상품의 상대성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 달러랑 180도 나오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비중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짚어드렸고 이제 그에 대한 차트들을 쭉 대응시켜드렸죠. 유로와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 퓨처스 ETF로 뺀 종목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유로 그냥 아예 대놓고 비교를 좀 드렸었고요. 180도 뒤집으면은 똑같은 차트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엔화까지 비교를 드렸습니다. 엔화를 굳이 한 번 더 좀 오늘 짚어드릴 텐데 최근에 보시면 엔화가 급등세를 많이 탔었죠. 많이 탔었고 저번에 제가 개파락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하셔라. 갭 상승시키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개파락이 아니고 갭 상승을 시키고 나서 이 갭 구간을 메꾸는 선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추세 공략 구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청산 단가는 9,235선에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제장에 딱 그 단가에서 청산 포지션 나고 나서 지금 오늘장 추가적으로 엔화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장에서 쉽게 구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공략하는 구간들과 가치평가상의 반전이 되는 구간들은 잘 구분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 올해 사실 금리가 좀 핵심이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 텐데, 금리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올해 3회 전망이었다가 작년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2회로 하락이 됐죠.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랑 지금 트럼프랑 발언 들어가고 나서 한번 회담 들어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1회 내지는 0회까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채권 같은 경우 더더욱이 채권 같은 경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폭을 계산하실 때 0회나 1회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장에 들어서 거의 2.5%라는 기준금리와 맞닿아서 약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는 2.7%, 그리고 최고가 도달할 때 2.56%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기축통화의 권리로서 지금 뭐 나머지 통화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브렉시트 앞두고 그다음에 유로화 계속해서 브렉시트와 연동돼서 떨어지는 모멘텀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아무리 다시 매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채권이 상승하는 데는 2.5% 기준금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오늘 장에도 매수 시그널 하나 드렸습니다. ETF에 대해서 채권 인버스로 들어가셔라라고 해서 매수 시그널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가지고 플레이하실 때는 저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타점을 다루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닷플롯. 닷플롯. 저번에 지금 12월 기준으로 나온 닷플롯 얘기를 드리면 올해 금리 인상 예상치는 3.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죠. 네, 지금 3월 달에 한번 통화정책 회의 일어나고 나면은 이 3.0%의 목표 금리가 2.75 정도까지 조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단 한 번에 바로 금리 2회 다 초래하겠다.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3월 금리 인상 예측치에서는 2.75로 투표하는 의원 수가 확실하게 늘어나실 겁니다. 그 비중을 좀 잘 보시길 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2.75, 그 다음에 2.5에 한마디로 인상 안 한다에 투자하는 표결을 찍는 의원들 수도 상당히 늘어나실 거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금리 인하까지도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제기를 하고 계신데 금리 인하 퍼센티지가 특정 달에서 올라가는 것도 맞고 한때 공격적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50%를 넘겼다. 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파월 이장 특성을 보신다면은 이 50%라는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플랜 자체가 금융기관들에게 최적화된 플랜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린스펀이랑 동일한 정책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고 정말 애를 써가지고 금리 인상 정책을 무마시키더라도 동결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커플링 저번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올해 또 중국이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축통화권 사이에서 통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저번에 이제 디커플링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상이 9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나왔었죠. 디커플링이. 네. 제가 이때 강연에 11월, 10월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 디커플링 발생하는 것 자체 원인은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수치를 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2.0%라는 기존의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를 넘어서서 2.25%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넘은 금리 국가에 투자하고 싶은 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기본 원칙입니다. 누구도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낮은 금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산운용사나 주식을 트레이딩하시는 핵심적인 원인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못 넘는 금리에서 우리가 왜 예금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치를 넘는 금리 국가로 당연히 자산을 넘기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이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이 일시적으로 3개월가량 발생했던 부분이고 중국장에서도 최근에 4.35%라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었던 만큼 이 금리를 위해서 가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미국 자금들도 많이 도피를 해 있었어요. 중국이 고금리를 치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장에서 트레이딩을 못하고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일단 예금 상품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현금 자금을 보유만 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면은 그냥 중국장 트레이딩을 넘겨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들어가자. 유럽 자본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중국 자산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핵심적인 원인 자체가 미국장에 있던 자본들이 중국장으로 넘겨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어났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거치면서 금융권 미국 쪽으로 자산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됐다는 거. 이것 자체를 노린 게 파월 이장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넘겨줘야 자산운용 규모들이 중국장에 가 있던 비중이 다시 미국장으로 넘어오고 상대적 경쟁력에서 최근에 금융권이 미국권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 모멘텀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1순위 정책인 만큼 뭐 트럼프가 아무리 발언을 한다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은 그거는 금융권에 있어서 제1의 국가를 차지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치명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자본 규모 기준으로도 제일 많은 세금을 거기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결정상으로는 저렇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자, 터키 리라 폭락은 뭐 한 번 이슈적인 흐름이었는데 뭐 이거는 다시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중국 WTO가 제일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요약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대두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거의 허용됐다시피 했는데, 이 대두 수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때 대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관세 철폐만 일어나면 기존의 가격인 1000포인트 선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1000포인트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좀 칠판 이상이 이렇게 뜨는데 1000포인트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존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안정적이었던 대두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장 가격은 100으로 똑같은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을 강제로 관세를 통해서 붕괴를 시켰죠. 사실 관세가 10%, 20%, 25% 높아질 때마다 실질 시장에서 차지하는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떼주고 나머지 가격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큼 당연히 이 실질 대두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은 시장 가격치만큼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세를 노리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선이 지금 1000선이고요. 1000선이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
한 50포인트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노리시는데 안정적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미중 관계가 다시 안 좋아져서 대도에 대해서 과시가 공격적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러면 빠르게 대도에 대해서는 다시 매도 모멘텀으로 던져서 숏을 치셔야 되죠. 예. 집중적으로 오래 볼 이슈는 사실 미중 관계에서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예. 저기서 뭐 추가적으로 악화가 나오든 25%가 나오든 그냥 대두 가격 조금 더 하락? 예. 이 정도의 모멘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통화들은 집중적으로 저기에 연관이 안 돼 있고 예. 사실 주식 종목들 중심으로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는 다 증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선물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딱 보시면은 여기 안에 선물장에서 트레이딩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금속이랑 지금 농축산물밖에 없어요. 미국이 원래 수출하는 물량의 대부분이 다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선물장에 생긴 기본적인 모멘텀도 농축산물을 기준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선물장에서 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플롯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금리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당의 국채금리 차. 최근에 0선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0선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준금리랑 국채 가격이랑 붙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금리랑 국채 가격이랑 붙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원래 상대적으로 아무리 국가가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뭐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 혹은 뭐 국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원금 보존이 되죠. 원금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예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선 이하로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채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치의 변동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가치를 잃게 되죠. 아무리 금리를 따박따박 받더라도 가치를 잃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산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죠. 근데 그 원금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고선이라도 기준금리 이상의 퍼센티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선이 기준금리 이하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채를 투자할 리즌이 사라지게 되겠죠. 제가 그 기준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장에 과감히 국채의 인버스, 즉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좀 분할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홍콩 금리 좀 비교를 드렸는데 홍콩 좀 웃기는 국가죠. 미국 금리랑 정확하게 딱 0.25% 차이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습니다. 뭐 홍콩 같은 경우에 금융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랑 영국 금융권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중국의 어떤 사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홍콩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영국은 최근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브렉시트 이후의 자금 이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 지금 1월 15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죠. 네, 1월 15일 기준으로 진행이 될 때 빅쇼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화가 영국에서 이탈되는 자산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이거는 금리 인상 몇 회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대비 고금리를 유지해주면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을 한 톨이라도 또 막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일어났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지금 이번에 골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 일정에서의 골드 트레이딩까지 좀 짚어드렸는데 사실 골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 들고 나서 골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 시점 2016년 이제 2015년 첫 금리 인상 때 기준으로 비율을 드리자면은 골드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안전자산으로서 예금과 대치되는 성향이 있죠. 골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골드를 이렇게 마냥 갖고 있어도 되나? 가치가 떨어질 때 특히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느니 골드를 팔아서 그냥 예금 상품으로 조금 최근에 미국 금리 잘 오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자산을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선물 시장이죠. 금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이 나옵니다. 자, 숏에 대한 베팅이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막상 진행되고 나면은 그동안에 현물 물량들을 던졌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물 물량들을 던졌던 물량들이 쇼커버링으로 회수가 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의 1000선 수준까지 가까이 붙어 움직이는 굉장히 저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골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때만큼 현물이 던져졌던 적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강한 매수 트레이딩이 오히려 발생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1200선 아래면은 충분히 저가라고 생각하는 움직임 때문에 금리 인상 이후에도 분명 현물은 던지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현물을 던지고 금리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1200선 이하면은 골드를 매수하기 충분히 저가다. 라고 분석하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가로 떨어지는 가장 이슈가 되는 포인트의 매수 물량들을 공격적으로 던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자, 골드는 충분히 저가입니다. 1200선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 ETF로든 선물로든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죠. 근데 그걸 말씀드린 지 3개월 만에 안 돼서 벌써 1300선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ETF로만 매수를 하셨어도 10%는 보실 수 있었고, ETF 안에도 곱하기 2짜리, 곱하기 3짜리로 들어가셨으면은 뭐 3개월 만에 30% 수준의 퍼센티지를 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 보실 수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 뒤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딱 2가지 정도만 올해 더 보실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커 주굴 착장 비수 부분,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날 때마다 원유 재고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베이커주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냥 수입하는 입장에서 모르고 있지만 실질 생산자의 핵심 주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생산하고 나서 본인들이 다 태워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 가격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아무리 이 아래 12 이상권에 있는 오펙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본인들만의 산유량을 결정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셰일이 증가를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계속해서 셰일 생산량이 증가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수요일에 찝어드렸죠. 떨어질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다음날 월에서 수장에서 매수를 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멘텀 때문에 지금 이번 주 한 주에만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오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이 결정하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펙이나 특정 국가들이 이슈가 없는 타이밍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본인들의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딩의 중심은 언제나 미국 중심으로 먼저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일 산유국이니까요. 자, 이거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는 습관 들이시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넘겨보시겠습니다. VIX, 파운드 VIX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거는 기억하시죠? 국채 기준으로 연준과 정부,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뉜다는 거. 저 많이 들어왔으니까 따로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올해 트레이딩을 들어가셔야 되는 제일 1의 모멘텀,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최근에 들어서 지금 파운드가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속출했던 관계였는데, 저희가 강의하는 게 이렇게 많네요. 골드 트레이딩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파운드로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1992년도에 소로스가 매도를 쳤던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오류 나는 것 같죠? 제가 빠르게 넘기다 보니까. 여기서 빠르게 보실게요. 파운드가 빅쇼트로 쭉 떨어져서 저번 12월 11일 기준으로 공격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것과 같은 시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현재 시점에 1월 15일장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때 헤지펀드들이 대규모로 이쪽 단가로 지금 1.5200 정도가 되겠죠. 이 단가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때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못하고선 아직도 보유 물량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1월 15일장으로 넘겨서 이때 다시 치겠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빅쇼트장에 대한 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빅쇼트에 대한 파운드 매도 모멘텀 가져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반대로 차트에 베팅하는 거 우린 못하겠다. 시세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량이 증가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멘텀이 VIX 증가입니다. VIX 증가는 거래량이 증가되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시스템 스타께서 해외 선물 강의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은 교육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LG 사단 톡방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무료 강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교육장에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무료 오프라인 강좌 교육장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 1644-014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공개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5915님, 6470님, 3718님, 9632님, 그리고 4796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톡톡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은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꼭 획득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